자, 메르스가 잠잠해지나 했는데 좀 가슴 철렁한 이야기가 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4차 감염 이 가능성인데 지금까지는 3차 감염자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감염자가 다른 감염자에게 옮겼고 바로 두 번째 감염자, 2차 감염자가 다른 감염자에게 옮겼던 3차 감염만 나왔는데 이 4차 감염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내치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병원에 오지 마라. 그리고 우리 병원으로 와라 하는 병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두 병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허둥지둥 되고 있는 메르스 전사 누군지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동희 차장, 네. 자, 오늘 나온 메르스 관련 속보부터 정리를 압축적으로 해주시죠. 오늘 추가로 발생한 환자가 모두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발생한 메르스 확진 환자는 122명으로 늘어났고요. 방금 전에 추가 사망자 1명이 또 늘어나서 사망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추가 확진자 14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역시 삼성서울병원이 가장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14명 중에 네. 8명이 삼성병원에서 나왔을 정도로 계속해서 삼성병원에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에서도 5번 환자와 접촉했던 의료진 1명이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5명들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지금 궁금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115번 환자인데 5월 27일에 이 응급실을 간 게 아니라 외래병동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일반적인 환자들이라면은 크게 놀라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만 네. 이 115번 환자 이분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경각심을 갖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긴장감이 좀 돌고 있는데요. 예. 응급실에서 다들 접촉한 분들이 감염이 되어 왔는데 이분은 응급실에 가지 않고 일반 외래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느냐? 네. 혹시 공기 전염, 4차 감염된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병원에 14번 환자가 왔었잖아요. 바로 5월 27일이었는데 그 5월 27일에 왔던 응급실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장소에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3차 감염자에 의해서 다시 감염된 건 4차 감염자가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건데 자, 이번 소식을 위해서 설대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설 교수님. 네. 자, 이 4차 감염 가능성 그리고 이제 공기 감염 가능성도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맞습니까? 지금 저 환자 115번 환자가 네. 지금 정확한 정밀 역학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저 환자가 응급실을 가지 않았는지 그것을 정밀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만일 외래만 갔는데 전염이 되었다, 감염이 되었다 이렇게 할 때는 공기를 통한 감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 있는 그런 환자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동안은 공기 감염 가능성이 좀 낮다. 당국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교수님도 공기 감염 가능성은 좀 낮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정황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는데요.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때 네. 공기 감염이 여전히 아닌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공기 감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감염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보이는 정황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메르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말 전파와 액면 그대로 알고 있는 공기 전파의 사이에 위치하는 거 아닌가.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이 아마 정립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제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공기 감염이 없다는 게 당국의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국에서도 이게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는지 이걸 반드시 밝혀야 될 텐데 지금 이동희 차장이 이 메르스 바이러스와 다른 바이러스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기 감염성이 낮고 높은 건지 그걸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자, 메르스 바이러스와 홍역을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홍역이요? 예. 네. 일단 입자의 크기부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메르스는 약 5 마이크로미터 이상, 이렇게 홍역보다 2배가량 덩치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덩치가 크면 좀 무겁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예. 무게도 더 무겁게 나가니까 기침을 했을 경우에는 0.3에서 1.5m 정도 뿜어져 나간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반면에 홍역 입자는 상대적으로 메르스 입자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먼 거리 1.5m에서 최장 무려 48m까지 멀리 뿜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역이 공기 중으로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반면에 메르스는 그렇게 공기 중으로 감염될 확률이 낮다. 이런 게 지금까지의 과학계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만약에
H하고 재채기를 하면, 그죠? 0.3에서 1.5m면은 이동형 차장까지 지금 안 갔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 거죠. 지금 한 중간에 2m 정도 떨어졌겠죠. 떨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다 떨어졌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홍역 같은 경우에는 더 작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설 교수님. 네. 그렇다면은 메르스 바이러스는 실제 공기 감염 가능성이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가 아무튼 아주 작은 입자에서도 마치 홍역처럼 여기 예가 보이는 것처럼 홍역처럼 먼 거리를 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메르스가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변이 때문에 전파력이 좀 더 커졌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건대는 뭔가 여태까지 알려져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상대적으로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무겁기 때문에 공기 감염성이 낮다. 그리고 정부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공기 감염 없다. 이렇게 계속 그동안 자신 있게 얘기를 해왔던 부분을 함께 살펴봤는데 그런 가능성이 다른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더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역학조사위에서 최초의 확진 환자가 나왔던 이 평택 성모병원, 이 병원인데 그렇죠. 이 병원 내부에서 어떻게 바이러스가 퍼졌는지를 조사를 했다면서요. 네, 똑같이 재현을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이 안에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실험해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병실에서 실제 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멀리 이렇게 퍼뜨려 보고요. 네. 밀폐된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냐 봤더니 문을 열었답니다. 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환기구가 없는 병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가득 차 있었던 이 바이러스들이 문을 열고 나니까 이 복도로 그리고 다른 병실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는 게 오늘 역학조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설 교수님, 공기 감염 가능성, 이건 진짜 본격적으로 좀 걱정을 좀 해보긴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 결과도 공기 전파의 가능성을 상당히 강력하게 시사하는데요. 제가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전문적인 용어이기입니다만은 infectious dose라는 게 있어요. 감염을 시키기 위해서 최소로 필요로 하는 바이러스 입자라고 예. 하는 개념인데요. 가령 예를 들면은 감염을 시키기 위해서 100마리의 바이러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40마리나 50마리가 되면 감염을 못 시켜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방에서 다른 환자를 감염을 시키는 것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공기 중으로 퍼졌을 때 매우 낮은 농도가 되는 바이러스 상에서 접촉한다고 해서 과연 감염이 되었을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히 공기 전파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하지만 더 연구가 필요한 그런 예. 대목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군요. 그거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4번 환자가 왜 삼성성울병원으로 갈 때 예. 평택에서 버스를 버스 타고 탔었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응급실에서 이제 환자가 많아서 응급실 내부에서 이제 그 다 퍼졌다 이렇게 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4번 환자가 탔던 이 버스 안에서는 아직 지역 감염자가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전히 공기 전파의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공기 전파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그것마저도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115번 환자가 새로 나왔는데 이분이 외래병동에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응급실에 없었기 때문에 공기 감염 가능성이 지금 이제 새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곳에서 공기 감염을 통해서 감염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예.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109번 환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109번 환자가 임산부입니다. 그리고 배가 많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드렸었잖아요. 1차에서 양성, 2차에서 음성.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최종 확진 환자로 확정이 돼 있는데요. 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임신부의 건강 상태가 아직은 양호하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출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건당국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메르스에 감염이 돼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런 상황이 오면 조기 제왕절개를 통해서 출산하는 그런 방법을 미리 준비를 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예. 설 교수님. 네. 지금 임산부는 어쨌든 건강 상태가 지금 뭐 아주 나쁘진 않다고 하니까 예. 걱정이 덜 되는데 아기도 감염이 되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아기가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예. 옛날에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걸리면 아기도 자동적으로 걸리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거죠? 에이즈 바이러스도 아이에게 수직 감염되는 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충 뭐 한 3%. 그러니까 엄마가 에이즈를 갖고 있다고 해서 아이가 꼭 에이즈에 걸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 B형 간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호흡기를 먼저 감염을 시키고 네. 또 혈액으로 물론 약간 누출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태반이라고 하는 게 매우 독특한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어서 쉽게 아이에게 전파를 못 시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엄마가 기본적으로 먼저 감염이 되고 그런 다음에 아이가 생기면 전파가 될 가능성이 혹시 있기는 하지만 예. 아이가 먼저 생긴 다음에 감염이 되면 우리 면역 시스템이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에게는 전파를 못 시키는 또 이런 예. 우리의 정교한 이 면역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평가하건 데는 아이에게 감염될 확률은 거의 없다. 없다. 예, 이렇게 예, 다행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잠복기 종료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확산되느냐 아니냐 이걸 이 잠복기가 언제 끝나느냐를 갖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저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게 많습니다. 예를 예. 들면은 지금 서울의 몇 군데 병원과 그다음에 대전의 을지대학교 병원 이런 데서 제2의 삼성 서울병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추이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삼성 서울병원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확실히 한 10일 이내에는 예. 우리가 진정 국면으로 가는 추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른 병원들에게서 삼성 서울병원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진정 국면을 기대하기는 좀 더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슈퍼 감염자가 있었는데 그 감염자를 통해서 확산되는 현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죠. 앞으로 한 10일 정도, 예. 10일 정도 후면은 진정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던 분이지만 완치가 됐습니다. 몸이 완치가 돼서 퇴원하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공군의 한 원사도 오늘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 본인 직접 설명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좀 열이 좀 있었습니다. 미열이 약 한 37.67도 있었고요. 근육통은 약간 있었고요. 기침 그런 거는 좀 없었습니다. 7층에 있었습니다. 8층은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병실하고 간호사 스테이션 거기밖에 없습니다. 뭐 크게 아픈 게 없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 보니까 무증상이 30%나 그렇죠. 예. 아주 기대된 구조인데요. 아픈지도 감염된 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완쾌되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건강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감염이 되어도 무증상으로 본인도 못 느끼게 상태로 치료된 경우도 많을 거고요. 또 약간 아프다고 하더라도 지금 완치된 환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의 별로 고통을 못 느끼고 치료를 받아서 완치되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예. 건강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무증상으로 가는 분들은 남한테 감염도 안 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럼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어쨌든 무조건 공포에 휩싸여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 손 씻는 거 강조를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손을 정말 왜 잘 씻어야 되는지 정말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인데 자 이게 어떤 사진인가요? 예, 미국에 있는 이 카브릴로 대학이라는 곳에 있는 타샤 스톰이라는 박사가 공개한 사진인데요. 예. 이 아들의 손에 있는 이 균을 배양시킨 사진입니다. 이게 예. 그냥 사진은 아니고요. 이 세균을 배양을 시켰던 이렇게 끔찍한 사진이 나왔다고 해서 아들의 손 씻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진인데 네. 보기에 상당히 불편할 정도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손에 있는 균이 얼마만큼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어쨌든 이걸로 우리가 손을 자주 씻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뿌려서 그렇죠. 소독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걸로 다 균이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까?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깍지까지 잘 이렇게 아래 위로 깍지하고 엄지손가락 이런 부분까지 잘 닦아 주셔야 되지 예. 뭐 그냥 뿌린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손금 사이도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긁어주라. 긁어주시고요. 이렇게 긁어주시면 손톱 사이와 이 손금 사이에 있는 이런 세균들까지 모두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예. 일상생활처럼 계속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한번 하시죠. 더 할까요? 예, 한 번 더 하십시오. 앵커께서도 좀 있으면 악수를 하셔야 되는데 뿌리시. 예, 이따가 저는 끝나고 한번 뿌리겠습니다. 손 잘 씻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를 해드렸고요. 자, 다른 얘기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환자를 받아라 하고 했던 병원도 있고, 야, 우리 병원에 메르스 환자 오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한 병원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병원들인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자, 서울의료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렇게 앞장서고 했던 이 서울시 산하기관인데요. 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 거기에 진료부장이라는 분이 의료진 90명에게 이런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타 병원에서 본원으로 환자 유입이 걱정이 된다. 자, 다른 병원에서 환자가 올까봐 걱정된다. 보도된 29개 의료기관에서 환자 전원의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언론에 보도됐던 메르스 진료 거쳐갔던 그런 예. 병원들에서 환자가 우리 병원으로 오는 거는 옮겨오는 걸 전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병원을 옮겨오는 진료를 우리는 하지 않겠다. 이런 메일을 보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했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네. 서울의료원이나 서울시의 의견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책임을 물어서 직위해제시켰다. 이렇게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신속한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우리 병원으로 와라 하는 병원 좀 의아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병원이 있다. 정말 박수를 좀 보내고 싶은 그런 병원인데요. 예. 인천에 있는 인하대 병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주변에서는 지금 서울의료원 같이 한때나마 메르스 환자들을 받지 않으려는 시도를 보이는 의료진들이 적지 않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하대 병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메르스 증상이 있거나 메르스에 감염됐던 이런 환자들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치료를 해주고 있고요. 예. 더 이상 환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이런 병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때 나만 살겠다 이런 정신 정말 우리의 큰 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 입장이 좀 곤란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 메르스 전사를 자처하고 나왔지만 여러 가지 지금 박자가 스텝이 꼬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35분 환자는 5월 30일 증상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분 환자는 개포동 재건축 조합 행사에 참석했고 행여 지난 기자회견에서 저희 서울시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런 오해가 야기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심심한 유감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준정시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가택 격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1인 1담당제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50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좀 입장이 좀 난처할 것 같네요. 여러 가지로 지금 뭐가 꼬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의도도 좋고 출발도 좋다고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정작 본게임이 시작되니까 헛발질이나 아니면 큰 실수 그리고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속출하면서 연일 사과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 이게 홈페이지에 이런 정보가 그대로 실렸다.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글쎄요, 이게 적극적인 그 정보 공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는 거는 공직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예. 지금 이게 이런 개인 정보 내용이 생년월일, 이름, 주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내가 반발이 심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내용까지 약 12시간이나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됐고요. 이런 사실을 자체적으로 파악한 게 아니라 취재하면서 동아일보 기자가 이 사실을 취재해서 문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큰일 났다고 하면서 그제서 내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제서야 내리면서 직원 개인의 단순한 실수였다라고만 해명을 했었습니다. 예, 뭐 실수도 자꾸 하면 그게 실력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걸 단순한 실수로 봐서는 안 되죠. 예. 여기에 이 150명 중에는 이 총회 참석 자격이 있지 않은 그냥 거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명단까지 고스란히 노출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더 공분을 사고 있는 겁니다. 아유, 참 걱정이 많은데. 근데
이 박원순 시장이 아까 이제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35번 의사 환자를 엄청나게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삼았었어요. 그렇죠. 증상이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다 옮길 수 있는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섰는데 35번 환자는 증상이 당시에는 없는 상태에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실제 감염된 사람도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 35번 환자 지금 건강 상태가 상당히 불안하다면서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박원순 시장이 그런 기자회견을 한 직후에 언론 인터뷰 여러 차례 하면서 강한 톤으로 이 박원순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해서 건강에 무리가 없구나. 그리고 본인의 주장대로 본인이 총회에 가고 다른 곳에 다녔을 때는 이런 증상이 전혀 없었다라는 주장에 큰 신빙성을 얻고 호응을 좀 얻는 듯 했는데요.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면서 예. 뭐 폐 사진을 찍어보면 뭐 허옇게 나올 정도로 그래요? 상태가 안 좋고 스스로는 호흡을 할 수 없는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해서 아이고. 의료진들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 저랑도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빨리 일어나셔야 될 텐데 당시에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실 여러 가지 너무 격해 원망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받았습니다.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요. 이번 시청자 질문은 서울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35번 환자는 박 시장에 의해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리면서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때마다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잘 이겨내길 기원합니다. 고생하는 의사분들도 애국자입니다. 의사분들의 이제 노고를 지금 평가하시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분이 왜냐하면 건강 상태가 나쁘질 않았단 말이에요. 네. 젊은 분이고 30대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악화됐다. 이 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면역 기능을 교란시키면서 예.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이 면역 기능이 민감하게 스트레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분이 이런 것들에 격하고 아마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이러면서 상당히 면역 기능에 저하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바이러스가 그 틈을 타고 상당히 정식하면서 환자가 상당히 지금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그래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분하고 제가 인터뷰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본인을 의사로서 아주 부도덕한 사람, 그러니까 의사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나를 정말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빨리 회복을 하시는 것이 이런 오해, 여러 가지 오해가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회복을 하고 일어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일단 이동희 차장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 문제를 좀 점검을 해봤는데 지금 1대1로 마크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서울시에서 했었잖아요. 그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박 시장이 그렇게 심야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이틀이 지나서야 연락이 왔다. 그리고 고작 물어보는 게 집에 계시느냐, 열이 나느냐 이 정도 체크를 할 뿐이지 내 상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느꼈다. 이렇게 밝히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증언이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연락이 없었다. 이런 분들까지 나오고 있고 예. 또 어떤 분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누가 전화했는가 확인해 보니까 건축가 직원이 나를 상담을 하고 있더라. 건축과 직원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나를 잘 알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 의아했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가 애초에 말했던 것처럼 1대1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준비는 얼마나 철저했는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국민을 위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의욕 이런 것들은 분명히 평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속 조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그거는 리더로서의 자질일 텐데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점 박원순 시장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